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큰아들 민석이가 명절 식탁에서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송편을 빚던 내 손이 멈췄죠. 69년을 살아오면서 30년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을 상담하고 복지시설을 연결해드렸던 제가 이제는 그 대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후에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바쁘고 며느리 수진 씨가 거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부담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좋은 곳 많대요. 식사도 나오고 간호사도 있고. 작은 딸 은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좋은데 전세금은 언제쯤 빼실 수 있으세요? 애들 학원비랑 대출 때문에. 그 순간 마치 재판정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도 없이 오직 내 자식들만이 앉아있는 법정.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사랑이 아니라 정산 이야기였죠.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내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민석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 들어가실 수 있대요. 내 평생 모은 전세금 1억 2천. 그게 내 존엄의 가격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편 반죽이 손에서 흘러내렸어요. 30년간 복지 현장에서 봤던 그 풍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에서 울던 어르신들,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떠는 목소리들,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 가는 보호자들의 씁쓸한 뒷모습.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던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절에만 오시겠죠? 그것도 바쁘면. 수진 씨의 말이 공기를 얼렸습니다. 식탁 위의 송편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눈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30년간 남의 노후를 설계해준 전문가가 정작 내 노후는 자식들의 계산기 소리에 맞춰 재단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도 자식집도 그 어떤 짐 취급도 받지 않겠다고. 복지사로 30년을 산 내가 이제는 내 노후를 직접 설계할 차례였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이곳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독립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30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께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라고 말해왔던 제가 이제 그 말을 제 자신에게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무릎 수술 후 석 달 걷기는 불편했지만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복지제도는 달달 외우고 있었고 30년 경력의 노하우도 있었죠.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효도라는 이름의 관리 시스템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것이 관건이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3군데 추천받았어요. 다음 주에 같이 가보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결정된 미래를 통보하는 톤이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30년 전 첫 출근 날을 떠올렸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벽에 걸려있던 문구.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입니다. 그때는 상담자로서 어르신들에게 해줄 말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말을 새겨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민석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그렇게 나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요양원도 자식의 시혜도 아닌 제3의 길을 향한 전쟁.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내가 직접 쓰겠다는 것. 제 이름은 박영숙, 1956년생입니다. 올해 69세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동사무소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야간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지역복지관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어르신만 해도 500명은 넘을 겁니다. 기초수급자 신청부터 요양시설 연결, 독거노인 생활지원, 치매 환자 가족 상담까지 노인복지의 어부터 지까지 다뤘죠. 그러면서 봤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뒤 급격히 쇠약해지는 어르신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추한 모습들, 존엄을 잃고 살아가는 노년의 민낯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 매번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딸 은지를 서울에서 대학 보내느라 빚을 졌지만 퇴직금과 저축으로 전세 1억 2천을 만들었죠. 2평 반짜리 원룸이지만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빙판에 미끄러져 무릎 인대가 끊어졌어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했죠. 그때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다는 말이 점점 우리가 관리해야겠다로 바뀌어 갔어요. 민석이는 대기업 과장, 은지는 학원 강사입니다. 둘 다 바쁘죠. 며느리 수진 씨는 전업주부인데 시어머니 케어는 관심 밖이었어요. 사위 재훈 씨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 역시 처가 문제에 깊이 개입하긴 싫어했습니다. 명절 식탁의 그 대화 이후 나는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30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요양원 비용 현황, 간병인 시장 가격, 정부 지원 주거제도, 손가락이 아프도록 검색했습니다. 계산이 나왔어요. 요양원은 월 250만 400만 원, 1인실 기준이면 더 올라갑니다. 내 전세금 1억 2천으로는 34년이면 바닥나죠. 그 후엔 자식들 손 벌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짐이 되는 시작점이에요. 간병인은 어떤가? 24시간 간병인은 월 240만 500만 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분은 더 비싸요. 저렴한 분을 구하면 질이 떨어지고 사생활도 없습니다. 낯선 사람과 2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이건 내가 받을 선택지가 아니야. 그날 밤 나는 30년간 상담했던 사례들을 되짚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떠올랐어요. 72세 최할머니. 그분은 자식들 권유를 뿌리치고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셨죠. 당시 나는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이게 진짜 복지예요. 월세 20만 원대에 내 공간에서 존엄하게 사는 거.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내가 남들한테는 그 길을 안내해 놓고 정작 내 인생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 나도 해보자. 30년 복지사가 자기 노후도 못 살게 하면 그게 말이 되나? 다음 날 아침 민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요양원은 내가 직접 알아볼게. 넌 신경 꺼도 돼. 그의 안도하는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그는 생각했겠죠. 엄마가 알아서 요양원 가시겠다고 하시네. 다행이다. 하지만 내 계획은 달랐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내 방식의 독립. 그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30년간 정리해둔 복지 정보들이 빼곡했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조건, 가산점 항목, 입주 절차, 모두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겪는 건 달랐죠. 일단 현장을 봐야 해. 복지사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자료만 믿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야 진짜가 보인다는 걸 30년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자식들의 관리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케어 대상으로 분류해놨어요.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어떤 독립도 불가능했죠. 민석이는 주말마다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은지는 카톡으로 요양원 브로슈어를 보냈어요. 엄마, 여기 괜찮대요. 리뷰 좋대요. 나는 매번 응, 알아보는 중이야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알아보고 있었으니까. 다만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뿐이었죠. 석 달간의 재활 치료가 끝났습니다. 무릎은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어요. 지팡이만 있으면 걷는 건 문제 없었죠. 이제 움직일 수 있어.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엄마, 우리 집에서 좀 계세요라고 한 겁니다. 처음엔 효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수진 씨가 친정 다녀오는 동안 애들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일주일만요, 엄마. 부탁드려요. 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내 계획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죠. 그렇게 나는 민석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석이네 아파트는 분당 신도시 32평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아이들 방 2개, 안방, 그리고 작은 방 하나가 내 임시 거처였죠. 수진 씨는 친정 가기 전날 밤 냉장고에 반찬통을 가득 채워뒀어요. 애들 아침은 시리얼이나 빵 주시고요. 학교 가기 전에 준비물 챙겨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민준이, 3학년 서연이 둘 다 학원 가니까 차 태워서 보내주시고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부탁드려요, 어머니. 민석이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사 먹거나 내가 해놓은 걸 데워 먹었죠. 아이들은 착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보다는 스마트폰과 더 친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서서 요리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집안일 하느라 무리했던 거죠.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그때 민석이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 좀 더 계시게 하면 안 돼? 애들 봐주시니까 너무 편한데. 수진 씨 목소리였습니다. 스피커폰이었나 봐요. 근데 엄마 무릎 안 좋으신데 계속 계시게 하면. 민석이가 망설이는 소리. 그럼 어쩌라고. 나 아직 여기 일주일 더 있어야 해. 아빠 수술 끝나려면 시간 걸린대. 시어머니가 좀 참으셔야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좀 참으셔야지. 내가 참아야 할 대상이 된 거죠. 며느리에게는 편리한 베이비시터,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숙제. 일주일이 2주일이 됐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친정에 있었고 민석이는 미안해요. 엄마 소리만 반복했죠.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챙기고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했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아파왔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계속 우리랑 살 거예요? 순진한 질문이었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방에서 또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수진 씨가 아니었어요. 남자 목소리, 아마 민석이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형, 그냥 요양원 보내. 우리 어머니도 작년에 보냈는데 처음엔 서운해 하셨지만 지금은 적응하셨어. 집에서 모시는 건 한계가 있어.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 그래도 엄마가 복지 사셨는데 요양원은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럼 뭐 어쩌게. 24시간 간병인? 그것도 비싸. 형수가 모실 수도 없고. 차라리 깔끔하게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민석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나쁜 자식 같네. 그래도 알아는 봐야겠지.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내시면 몇 년은 괜찮을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임시 거처가 아니었어요. 요양원 보내기 전 나를 관찰하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는 증거를 모으는 시간.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요양원 한 곳 같이 가보실래요? 친구가 추천해 준 곳이 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죠.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그날 저녁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약 지팡이. 민석이가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 집에 갈게. 이제 괜찮아. 엄마, 왜요? 편하게 계시면 되는데. 그의 눈빛은 당황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내 생활이 있는데 엄마가 방해하면 안 되지. 수진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민석이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러줬죠. 차에 타면서 돌아봤습니다. 민석이는 현관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보였지만 동시에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식과 부모의 현실이구나.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있지만 공간은 없다. 효심은 있지만 시간은 없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관리 대상이라는 꼬리표뿐.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내 공간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부은 무릎을 보며 깨달았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고. 큰아들 집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우리 집에서 계세요. 오빠네보다 우리가 더 여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은지네 집은 노원구 다세대 주택 3층이었습니다. 민석이네보다 작았지만 딸이라 그런지 편할 거라 생각했죠. 사위 재훈 씨는 IT 중소기업 다니고 은지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엄마, 편하게 계세요. 우린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낮엔 쉬시면 돼요. 은지가 안방 옆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짐을 풀면서 생각했죠. 여기선 다를 거야. 딸이잖아.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은지는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고 드라마도 봤어요. 재훈 씨도 친절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얇았습니다. 당신이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잖아. 재훈 씨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 엄마 무릎 때문에 밤에도 신음소리 나고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은지의 지친 목소리.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요양원 보내? 그건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건데? 우리 사생활도 없고 나도 스트레스야. 집에 오면 눈치 보이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한숨 소리. 그럼 전세금 좀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전세 늘리고 엄마는 더 작은 곳으로. 그게 가능해? 장모님이 동의하실까? 모르겠어. 물어는 봐야지. 엄마 전세금 1억 2천이면 우리 전세 올리고 엄마는 보증금 5천에 월세 내시면 되잖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도 사위도 결국 내 돈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효도가 아니라 투자.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관리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전세금 좀 당겨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조금만 보태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엄마는 보증금 좀 줄이고 월세로 계시면 얼마나 필요한데?
내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한 7천 정도요? 엄마는 5천 보증금에 월세 30만 원 정도 내시면 되니까 그게 더 부담 없으실 거예요. 계산이 나왔습니다. 내 전세금 1억 2천에서 7천을 떼면 5천. 월세 30만 원이면 연 360만 원. 그걸로 몇 년을 버티나. 그리고 그 후엔 은지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희 엄마 전세금 7천 쓰고 나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데? 은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빠랑 나랑 번갈아 모시거나. 번갈아 모신다? 웃음이 나왔어요. 은지야, 너희 오빠네서 나온 게 왜인지 알지? 내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너희 오빠랑 똑같아.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 맞아. 엄마도 알아. 너희가 나쁜 애들이 아니란 거. 그냥 힘든 거지. 근데 은지야, 엄마도 힘들어. 내 인생 70년 모아온 게 저 전세금인데 그걸 너희가 쪼개 쓰고 나면 엄마는 뭐가 남는데?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은지가 말렸죠. 엄마, 어디 가실 건데요? 울면서 붙잡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 혼자 살아봐야겠어. 혼자는 위험해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은지야, 엄마 30년 복지사였어. 혼자 못 살 사람 아니야. 걱정 마. 재훈 씨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10번은 했죠. 나는 괜찮다고, 너희는 너희 인생 살라고 답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 낡은 가구, 삐걱대는 보일러 소리. 하지만 이게 내 공간이었어요. 눈치 볼 필요 없고 계산당하지 않는 공간. 자식 집은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있지만 현실은 없다. 그들도 자기 삶이 벅차다. 거기에 엄마까지 떠안기엔 모두가 무너진다. 그럼 남은 선택지는 간병인이나 요양원. 하지만 나는 30년간 봤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란 걸. 그럼 뭐가 답인가?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30년 경력의 복지사가 이제 자기 노후를 직접 설계할 시간이었죠. 혼자 사는 첫 주 현실이 덮쳤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고 장보기도 힘들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특히 고역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간병인을 알아봤습니다. 복지관 동료였던 정미선 씨한테 전화했어요. 그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죠. 영숙 선배님, 제가 직접은 못 가고요.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제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틀 후 50대 중반의 이순자 씨가 왔습니다. 밝은 분이었어요. 어르신, 제가 주 3회 하루 4시간씩 올게요. 청소, 식사 준비, 병원 동행 가능해요. 월 80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작했죠.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순자 씨가 집안일 해주고 장도 봐주고 병원 갈 때 동행해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다른 집에서 24시간 케어 제안이 들어와서요. 월급이 2배예요. 제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허탈했습니다. 또 다른 분을 구했죠. 이번엔 60대 초반의 김옥혜 씨. 그분은 성격이 까다로웠어요. 어르신, 이건 제 업무 아니에요. 이 가격에 이것까지 해드릴 순 없어요. 마찰이 잦았습니다. 한 달 만에 그만뒀고 3번째 분을 구했습니다. 이번엔 40대 후반의 박현숙 씨. 좋은 분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남의 손을 빌린다는 게 생각보다 불편했던 겁니다. 내 방에서 내가 눈치를 봤어요.
냉장고 문 여는 것도, TV 보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지금 와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일 방해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리고 비용. 월 80만 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세금 이자로 먹고 사는 형편인데 매달 80만 원씩 나가면 1년이면 1,0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면 5년 안에 전세금이 바닥난다. 어느 날 현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24시간 케어로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여기서 살면서 돌봐드리면 선생님도 더 안전하시고. 얼마나 하는데요? 월 240만 원이요. 식비 포함이에요. 연 3천만 원. 4년이면 전세금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엔 자식들 손 벌리고 결국 요양원. 그게 보이는 수순이었어요. 현숙 씨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간병인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말 민석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약속 기억하시죠? 요양원 같이 가보기로 했잖아요. 피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테니까. 토요일 오전 민석이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원. 친구가 여기 부모님 모시는데 괜찮대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대. 도착한 곳은 깔끔한 5층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고 원장이 직접 나와 안내했죠.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는 1인실 기준 월 300만 원, 2인실은 240만 원입니다. 식사, 간호, 모든 서비스 포함이에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복도, 넓은 식당, 운동 공간, 프로그램실. 겉보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도를 걷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멍한 눈, 힘없는 걸음, 어디론가 떠나버린 정신.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어르신들을 봤어요. 조용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죠. 식판에 담긴 음식을 기계적으로 떠먹는 모습. 30년간 복지 현장에서 봤던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떠세요, 엄마?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보였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5년 전 내가 상담했던 분이었죠. 정순 씨? 다가갔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영숙 씨? 맞아요. 박영숙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영숙 씨, 여기 오지 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감옥이야. 나도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이 죽어가. 정순 씨 무슨 말씀을. 영숙 씨는 절대 여기 오면 안 돼. 너는 똑똑하잖아. 다른 길 찾아. 그분이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약속해. 여기 오지 말라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휠체어를 밀고 갔죠. 정순 씨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민석아, 나 집에 갈래. 여긴 아니야. 엄마,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시설 괜찮잖아요. 아니야.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할 말을 잃은 듯 했고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정순 씨 말이 맞아. 나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30년간 모아둔 복지 자료들을 꺼냈어요. 그 속에서 한 장의 팸플릿이 나왔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안내. 5년 전 최할머니 신청 도와드릴 때 받았던 자료였죠. 이거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길이야. 다음 날 동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동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서류 냄새, 복사기 잉크 냄새, 민원인들의 불안 냄새. 30년간 매일 맡던 그 냄새였죠.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직원이 아니라 민원인이었습니다. 게시판을 둘러봤어요. 각종 복지 정보, 일자리 공고,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구석에 붙은 낡은 포스터 하나. LH 고령자 복지주택 2025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심장이 뛰었습니다. 포스터를 때려다가 사진만 찍었어요. 민원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죠. 저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죠? 신분증 있으세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신청서를 건넸어요. 작성하시고 필요 서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 자산 증빙 서류 필요하고요. 가산점 항목 해당되시면 증빙 서류 추가로. 가산점이요?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독거노인이시거나 장애 있으시거나 국가유공자시거나 여러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직원이 항목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30년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항목을 알고 있었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독거노인 해당, 기초연금 수급자 해당, 무릎 장애 사급 판정 수술 후 해당, 사회복지 경력 30년 가산점 항목에 복지 종사자 우대 조항이 있었어요. 해당. 직원분, 이 서류들 준비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일주일이요. 병원 진단서랑 소득 증명만 떼오시면 돼요.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3대1에서 5대1 정도예요. 근데 가산점 많으시면 가능성 높으세요. 집으로 돌아와 즉시 움직였습니다. 30년 복지사의 행동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병원 가서 무릎 장애 진단서 떼고, 은행 가서 소득 증빙 떼고, 국민연금공단 가서 기초연금 수급 증명 떼고, 예전 직장에 전화해서 경력증명서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30년간 남들 신청서 검토해주던 눈으로 이번엔 내 신청서를 완벽하게 만들었죠. 동주민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결과는 2달 후에 나와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제 가산점 계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독거 10점, 기초연금 10점, 장애 15점, 복지 경력 5점, 총 40점이네요. 이 정도면 거의 확정이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작년 합격선이 30점이었거든요. 40점이면 상위권이세요. 월세가 얼마죠? 18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예요. 평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18만 원대 많이 나와요. 18만 원. 계산이 나왔습니다. 연 216만 원. 간병인 월 80만 원의 4분의 1. 요양원 월 300만 원의 16분의 1.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리고요, 여기 입주하시면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노인정, 도서관, 운동실, 프로그램실.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하세요.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월세만 내시는 거라 전세금은 안전하게 보관하시다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이거였습니다. 전세금은 지키고 월세는 최소화하고 커뮤니티는 확보하고 독립은 유지하는 것. 30년간 남들한테 안내해주던 그 길을 이제 내가 걷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죠. 2달은 길었습니다. 그동안 현숙 씨 도움받으며 생활했어요. 민석이는 가끔 전화해서 요양원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물었고 은지는 전세금 언제 쓸 수 있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매번 좀 더 생각해 볼게라고 답했죠. 그리고 마침내 2달 후 동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숙 어르신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네, 상위 10%로 합격하셨어요. 입주 안내문 발송해 드릴게요. 1달 후 입주 가능하세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30년간 남들 인생 설계해주던 복지사가 드디어 자기 인생을 설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와 은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소식 있어. 고령자복지주택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 LH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이야. 월세 18만 원에 살 수 있어. 엄마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18만 원이요? 그게 말이 돼요? 민석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말이 되지. 국가복지제도야. 엄마가 30년간 이런 일 해왔는데 이제 직접 받는 거지.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시설 괜찮아요? 요양원처럼 갇혀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독립적인 원룸이야.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 근데 위급할 땐 관리 직원 있고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있고. 전세금은요? 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전세금은 내가 계속 갖고 있어. 월세만 내면 되니까 전세금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쓰는 거지.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안도의 한숨이었는지 실망의 한숨이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럼 언제 들어가세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1달 후. 입주 준비 좀 하고.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예상대로였어요. 걱정보다는 안도, 기쁨보다는 계산.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짐이 아니니까요. 1달간 준비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골랐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사진 앨범, 30년 경력의 증표인 상장과 감사패들. 입주 전날 현숙 씨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전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현숙 씨도 나중에 알아봐요. 조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꼭 알아볼게요. 선생님 덕분에 배웠어요. 입주 당일 민석이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은지도 함께였죠. 아이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원룸에서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10년을 산 공간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내 안식처였죠. 엄마 가요. 민석이가 재촉했습니다. 새 집은 인천 계양구에 있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깔끔한 외관,
넓은 주차장, 1층 로비에는 관리사무소와 노인정이 있었죠. 7층 704호입니다. 관리 직원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7층 복도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704호 문을 열었죠. 13평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구조였어요. 현관, 작은 부엌, 거실 겸 침실, 화장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좁은데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딱 좋아. 엄마 혼자 살기엔 이게 제일 편해. 짐을 풀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줬어요. 옷장에 옷 걸고, 부엌에 그릇 정리하고, 거실에 작은 소파 놓고, 2시간 만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엄마, 밥은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1층에 식당 있대. 점심, 저녁각 5,000원이래. 원하면 먹고 아니면 직접 해 먹고. 편하시겠네요. 그래, 편할 것 같아.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고 공원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삶. 그날 저녁 1층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1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저녁을 먹고 계셨어요. 몇 분이 인사하셨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입주했어요. 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요양원에서 봤던 그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죠. 식사 후 노인정에 들렀습니다. TV 보시는 분들, 화투 치시는 분들, 책 읽으시는 분들.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502호 사는 최영자예요. 박영숙이에요. 704호. 어머, 반가워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오늘 입주했어요. 그래요? 잘 오셨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나도 작년에 왔는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내일 오전에 요가 프로그램 있어요. 같이 가요. 무릎에도 좋대요. 네, 그럴게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해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복지사가 드디어 자기 노후를 지켜냈어. 입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 프로그램 참여하고 점심은 식당에서 먹거나 직접 해 먹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 읽거나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수다 떨고 저녁엔 산책하거나 TV 보고 월세 18만 원은 기초연금으로 충분히 감당됐습니다. 전세금 1억 2천은 은행에 고이 모셔뒀죠. 이자로 생활비 보충하고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유였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시간표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밤늦게까지 책 읽고 싶으면 읽고 이게 진짜 독립이었어요. 영자 씨와 친해졌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나도 딸이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 근데 이제도 알고 바로 신청했지. 딸은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해. 저도요. 아들이 요양원 추천했었어요. 자식들은 몰라요. 요양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거긴 사람 죽이는 곳이야. 맞아요. 저도 30년 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이 봤어요. 어머, 복지사셨어요? 그럼 이제도 당연히 아셨겠네요. 알긴 알았는데 정작 제 일에 적용할 생각을 못했어요. 자식들이 관리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죠.
나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혼자 살아야 사람이에요. 영자 씨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자립한다는 뜻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간적으로. 그게 존엄이었죠. 입주 4개월째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설날에 뵈러 갈게요. 우리 집으로 안 오셔도 돼요? 아니, 거기로 갈게. 민준이, 서연이 보고 싶기도 하고. 설날에 민석이네 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반겼어요. 할머니, 수진 씨도 밝게 웃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부담 없는 웃음이었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편하게 잘 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저희가 모시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게 나한테도 너희한테도 좋은 거야.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전세금은 괜찮으세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아. 전세금은 그대로 있고 월세가 18만 원이라 기초연금으로 충분해. 오히려 이자로 용돈도 생기고.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명절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민석이 회사 이야기, 수진 씨 취미 생활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어요. 더 이상 엄마 문제가 공기를 무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진에도 방문했습니다. 은지가 울먹였어요.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아니야. 너도 힘들었잖아. 엄마가 이해해.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해결하실 줄 몰랐어요. 대단하세요. 30년 복지사가 괜히 한 게 아니지. 엄마도 배운 게 있어. 저도 나중에 그 제도 알아봐야겠어요. 친구들한테도 알려줄게요. 그래, 알려줘.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제도 활용하라고. 명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04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내 집이야. 내 공간.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죠. 오늘 아이들한테 다녀왔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서로 부담 없이 정을 나눴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다. 사랑은 같은 공간에 사는 게 아니라 각자 독립하되 정을 나누는 거다. 나는 이제 안다. 노후는 자식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하는 거라는 것을. 입주 6개월째 복지관 옛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미선, 이예숙, 김상철. 30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영수가 여기 진짜 좋다. 미선이가 감탄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여기 와야겠어. 조건 맞으면 신청해. 경쟁률 있지만 가산점 쌓으면 돼. 근데 너 어떻게 생각했어? 자식들 말고 이걸 선택할 생각을. 30년 했잖아, 우리. 현장에서 봤잖아. 요양원 가신 분들, 자식 집에서 눈치 보시는 분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맞아. 우리가 제일 잘 알지. 근데 막상 본인 일이 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게 함정이야. 남 일은 잘 보이는데 내 일은 안 보여. 나도 거의 요양원 갈 뻔했어. 다행이다, 영수가. 너 보니까 나도 희망이 생겨.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복지 현장 이야기, 은퇴 후 계획, 노후 준비. 모두가 진지했어요. 자기 일이었으니까요. 영수가 너 강의 좀 해줄래? 은퇴 준비 강의. 동료들이 너무 궁금해해. 강의요? 응.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제도 활용했는지. 우리 세대한테 꼭 필요한 정보야. 좋아. 해볼게. 그렇게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준비 강의. 복지관, 주민센터, 노인정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고령자복지주택 활용법, 자식에게 집 만드는 노후 설계, 월 20만 원으로 존엄하게 사는 법. 강의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 나도 할 수 있어? 내 자식들한테 부담 안 줘도 돼? 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보만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30년간 남들 인생 설계해준 복지사가 이제는 자기 경험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람이었어요. 입주 1년째 되던 날 영자 씨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영수가 우리 잘 살고 있지? 응, 잘 살고 있어. 나 여기 와서 인생이 달라졌어. 딸이 요즘 자주 놀러 와. 예전엔 부담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편하게 와. 그게 독립의 힘이야. 서로 부담 없어지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 맞아. 사랑은 거리두기가 필요해.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영수가 감사해. 내가 강의해준 덕분에 내 친구도 여기 신청했대. 합격했으면 좋겠다. 합격할 거야. 조건 맞으면 다 합격해. 이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알려줘야 해. 너처럼 살고 싶어.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응, 그렇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어.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경력 증명서가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 새로 받은 감사패, 고령자 복지 교육 공로. 나는 해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도 자식 눈치도 간병인도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냈어. 월 18만 원으로 전세금 지키고 존엄 지키고 자유 얻었어. 창밖을 봤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안에 나처럼 독립을 선택한 어르신들이 살고 있었죠. 우리는 짐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날 밤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너희도 너희 인생 잘 살아. 사랑한다. 민석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존경해요. 은지한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노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월 18만 원으로 되찾은 존엄,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보만 있으면 길은 보입니다.